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특강이네요. 오늘 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겠죠, 당연히. 마지막에 백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안 했던 내용들을 하면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당연히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제가 기존에 많이 반복을 시켜드렸겠죠.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 중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가시고, 본인이 뭐가 약하신지를 판단하셔서 여기서 뽑아드린 백선만큼은 무조건 다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제 점심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더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음, 1번부터 볼게요. 표준 산업 분류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부동산업은 뭐와 뭐로 구분되어 있었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었고, 크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준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기억이 꼭 나셔야 되고, 그 다음 임대업 관련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타가 있었죠. 맞나요? 그 다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해서 공급한다. 그래서 공급업을 중분류로 했을 때는 개발 및 공급업으로 바뀐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공급업도 주거용과 비주거용과 기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관리업은 뭐는 없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대형 주택, 아파트를 관리해주고 돈 받는 업체 있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에 관리업은 있단 말이에요. 네, 상가 건물, 대형 상가 건물을 관리해주고 돈 받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를 관리해주고 대가 받는 사람 없죠.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뭐가 지금 틀린 거다? 4번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준다. 예, 걔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감은 뭐였나요? 감정평가. 자는 자문업. 관은 관리업. 중은 중개업.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비교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져진 것. 너무 쉽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경기로 쪼개서 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그때 민법상 부동산, 협의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 플러스 관련 법규상의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걔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었어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협의에다가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어지나요? 그게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었어요. 그 다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경제활동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공부했었죠? 자산, 자본,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달파는 건 경제활동이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공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기업, 자본, 니은, 생산재, 쫙쫙 보이나요 지금? 리을의 상품, 그 다음 비읍의 자산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1번인가요? 비교 꼭 해주셔야 돼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형태가 있나요, 없나요? 이게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죠. 그래서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권자와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법률과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이었고,
기술은 보인다. 몇 층짜리 건물인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인다고 그랬죠? 얘는 유형적 측면. 바꿔놓으면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맞죠? 근데 자자가 들어갔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자연이 섞여 있으면 틀린 거예요. 자연은 뭐다?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근데 만약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그러면 걔는 X였어요. 왜냐하면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면 걔는 이꼴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X인 이유가 건물만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수목, 돌담, 교량 등도 다 토지 정착물이었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게 정확한 정의 5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네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그러면 걔는 5죠. 포함 관계는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것. 그 다음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이 뭐죠? 등기등록?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 등기등록을 준부동산은 민법에 의한 등기를 하는 거다 아니면 관련 법규? 관련 법규상.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 맞더라.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맞나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뭐라는 건 형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게 무형으로 바뀌어 있으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 다음 5번. 토지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 생산의 3요소가 뭐죠? 토지, 자본, 노동. 토지용의 집약도가 뭐죠?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 생산의 대체성이 뭐죠? 토지에 자본이 투입된 정도. 네.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많이 투입한다, 비싼 걸? 싼 것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비를 줄이려 든다. 그럼 도심은 층수가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집약도가 높은 거다? 자본과 노동을 많이 때려박은 거예요. 그럼 자본의 대체성이 큰 거죠. 자본의 대체성이라는 게 자본의 투입 비율이더라. 그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재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생산재로 안 사용하고 그냥 최종 소비재로 쓰기도 하죠. 산강들로 그냥 우리가 누릴 수도 있더라. 공공재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생산재는 파생적 수요예요? 본원적 수요예요? 생생하다가 기억나야 되죠. 생생하다가. 그래서 생산재는 파생적 수요? 최종 소비재의 수요로부터 파생된 파생적 수요더라. 소비재는 본래 근원적으로 얘가 갖고 싶은 거다? 얘가 본원적 수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토지는 파생적 수요이지만 본원적 수요는 아니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똑같은 문제라는 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4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토지의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공지, 자, 쫙쫙쫙 들어갑니다. 공지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 빌 공짜니까. 그래서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땅. 그게 공지. 그럼 공한지는 공한 개 더 붙길 바라는 땅. 그래서 투기 목적의 땅이 뭐였다? 공한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 휴한지. 놀리고 있는 땅.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유자. 유휴지. 고압선 아래 있는 땅? 선하지. 위험하니까 가치를 깐다. 그 세 개가 선하지 강가? 선하 강가예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공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휴식이네요. 얘는 뭐다? 휴한지.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맹지는 도로를 못 보는 땅. 도로에 직접 접하는 면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약점이 있나요? 그 상태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더라. 그래서 가치가 높다, 낮다? 낮다. 우리는 맹지를 함부로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맹지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면을 2m 이상을 만들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이 나타난다. 걔가 자루형 모양의 토지, 대지, 오 뒷자를 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이 반드시 나셔야죠. 그 다음 획지는 상반되는 개념이 뭐예요? 얘와 대칭되는 개념. 필지죠, 필지.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상의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네. 그래서 얘를 획감이라고 기억했죠, 우리가? 획감. 그래서 획지는 감정평가상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였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였죠. 법률상의 등록단위. 걔는 필지. 필지 숫자는 고정불변이다.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합필과 분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법률상의 면적 단위는 뭐였죠? 제곱미터. 그래서 주의하실 건 필지를 법률상의 면적 단위라고 얘기하면 걔는 X라고요. 네. 필지는 뭐다? 법률상의 등록 단위다. 등록 단위. 그래서 지금 얘도 틀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 공지 설명 틀렸고 획지 설명도 틀린 거죠, 지금. 그다음 이행지와 후보지는 크게 바뀌는 게 뭐였고? 자, 크다, 작다를 얘기할 때 그건 뭐였어요, 여러분? 용도 지역상의 구분이었죠. 그래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이렇게 크게 셋으로 쪼개더라. 그래서 크게 바뀌면 뭐고? 크게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면 후보지.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면? 이행지. 나무를 심는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어도 이행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때 바뀌어진 다음에 바뀌어진 놈을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됐다면 걔는 택지 후보지가 된다. 택지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 뭐였죠? 한 개지. 그럼 한 개지는 교통발달 등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정불변이다 그러면 X였어요. 한 개지는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방향만 있다. 사방팔방 다 있다. 사방팔방. 그래서 한 개지 상호 간에는 대체관계 성립. 비슷한 가격 수준이 형성되겠다. 이런 게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한 개지에서는 한 개지는 택지다, 농지다. 한 개지가 택지 끝이죠. 그러니까 택지 가격을 참조한다, 농지 가격을 참조한다. 택지 가격. 그래서 인근 농지 가격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가가 끊어져서 떨어져 내려간다. 단절 지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한 개지방 농지를 평가할 때는 멀리 떨어진 농지 평가보다는 더 높게 평가해줘야 된다. 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택지로 전환될 가능성.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까지가 기억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행지는 동일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정확히 맞는 문장이네요. 그럼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 실익. 원래는 둘 다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원래는 둘 다 있죠. 일반적인 토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사용의 실익도 있는데 법지와 빈지는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거다? 그럼 법지는 뭐만 있는 땅?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한 땅, 경사면의 토지. 그래서 경사면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면 아예 없는 거고, 실익이. 이 각도가 조금 완만해지면 거의 없는 땅. 그게 바로 뭐다? 법지. 그럼 빈지는 바닷가, 토지. 소유할 수는 없으나 사용의 실익이 있는 땅이더라. 그래서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 빈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틀린 건 몇 개? 3개네요. 3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래요. 부동산의 특성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으로 구분했었죠. 인간이 부여한 건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인간의 냄새가 풍기지 않으면? 자연적 특성. 그럼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특성이니까 고정적인 특성. 그래서 변화가 없는 특성. 그래서 걔는 예외 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아무리 그럴싸해도 예외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 맞나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OX. X죠. 매립간척 행위에 의한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X죠. 무조건 예외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속성의 예외는 홍수 등에 의한 토지의 유실이다. X죠. 예외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 그 다음 고가성은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 누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산다? 인간이. 그 인간이. 용도의 다양성. 누가 용도를 다양하게 쓴다?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에요. 부증성. 인간이 증가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섞어버릴 수 있으니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사경행이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위치. 제도, 규제, 정책은 행정적 위치.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회적 위치.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럼 지하철이 설치됐다,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더 양호해진 거다? 이런 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죠.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특성 부분이 건물의 특성은 나온 역사가 없고 토지의 특성이 문제로 나오는데 그 토지의 특성 중에서도 자연적 특성이 주가 되는 거죠. 그때 기억하는 방법, 지역이 뜨면 무조건 뭐로 간다? 부동성. 그럼 지역세, 지방세는 왜 부가?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은 왜? 부동성 때문에. 지역 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이게 포인트였어요. 생산할 수 없다는? 생산할 수 없다. 생산할 수 없다. 부증성이죠. 부증성. 되셨어요? 기억이 꼭 나야 되고. 그 다음 영속성은 외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임소영 씨가 있었죠. 그분은 영재였어요.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성? 영속성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가능케 한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영속성.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를 가져온다. 영속성. 장기적 개념이다. 기간의 개념은 영속성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맞죠? 개별자가 들어오면 걔는 개별성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기억. 지방세를 성립하게 한다. 지방세를 우리는 무슨 세라고 기억했죠? 지역세. 그러니까 얘는 부동성. 그럼 부동성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투자 시 장기적인 배려. 영속성. 그럼 얘 바로 끝났네요.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최유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한다.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개별성. 개별 분석을 필요케 한다. 개별성. 그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 다음 6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포인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상 구분을 했었죠. 그럼 공동주택은 층수가 높다? 높다. 4, 5층이죠? 4, 5층이었어요. 5개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이런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연립주택은 우리 고스톱 칠 때 연사하면 안 되죠. 연달아 죽지 못하잖아요. 네? 한번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몇 층? 4층. 그리고 담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초? 그래서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이하예요? 초과. 타 면적 기준은 660밖에 없죠? 다중주택도 660으로 바뀌어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X죠? 연초? 예.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 그 다음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이며 맞아요? 여러분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인 거죠. 그럼 많은 세대가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층수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4, 5층이고 단독주택은 몇 층? 3개층 이하인 거죠.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개동의 바닥 면적 330 이하가 아니라 660이었죠. 그 다음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그러니까 무조건 면적 기준은 다 얼마가 나와야 된다? 660이에요. 330 뜨는 순간 다 지워버리면 돼. 그냥 무조건 틀린 거예요. 층수가 5개층 이하가 아니죠. 얘. 몇 개층 이하죠? 네? 4개층, 4개층. 네. 왜?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구분이 필요한 거냐면, 아, 공동주택 많이 살아. 그럼 층수가 높아야 되겠죠. 4, 5층 개념이 나오는 거고. 단독주택 몇 개층? 3개층. 그때 연립주택은 더 커. 그러니까 면적이 더 초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였어요. 초과. 연사, 연초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는 얘는 얼마? 660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이 되더라. 얘도 무슨 주택이더라?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이었죠.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단독주택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이 맞죠 지금. 그 다음 5번.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고대 그리스 국가의 도시국가에 스파르타가 있었다? 우리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어디에 입학? 연세대 입학? 네. 그래서 얘는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주택, 아파트 형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연세대에 입학해서 어디에 거주한다? 원룸에 거주한다고 그랬죠. 원룸에. 스파르타를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는 영화 300. 그래서 얘는 350세대 미만이다, 300세대다? 300세대. 기억을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얘는 분상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먹어봤자 별로 먹을 게 없다? 남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이미 비싸게 분양이 되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거기까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7번.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과학을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이 사회활동이죠.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 다음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를 따질 때 우리는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무슨 과학? 응용과학.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죠. 무슨 과학? 종합과학. 그때 기본적 체계 법경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법경기 중에 경제학. 법학, 경제학, 공학인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건 경제학. 그네요. 그래서 1번, 5,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 등등등 이런 게 다 부동산 활동인 거죠. 그럼 어떤 한 지역의 인구 유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지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가 고유 현상. 그럼 일반적으로는 활동에 따라 뭐가 나온다? 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게 현상. 그럼 활동은 움직이는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활동은 움직이는 개념. 얘는 동적 개념. 동태적인 분석을 하죠. 활동에는 주체가 있어요. 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크게 개인과 정부였죠. 그때 정부 제1주의. 그래서 정부 공적 주체는 제1섹터, 제2섹터. 제1섹터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개인은 제2섹터. 둘이 같이 민간 합동이 이루어지면 제3섹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에, 부동산 활동에 주체가 있으면 목적이 있을까요? 활동의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현상은 놓여져 있는 상태니까 정적 개념, 정태적인 분석을 하죠. 그럼 현상에는 주체가 없죠. 현상에는 목적이 없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도 꼭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연구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때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경기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을 중점적으로 보면 중점식 접근 방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종합식 접근 방법의 장점이 뭘까요? 어린 시절 받았던 선물 세트 중에 가장 앞권의 선물 세트는? 종합 선물 세트. 없는 거 없이 다 들어있다? 체계적으로. 근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 따보면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안 팔리는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논점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답니다. 체계적으로는 들어있네요.
체계와 시스템화에는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그래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 5.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겠죠? 네.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에 일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였냐면 여러분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뭐죠 여러분? 응?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능안경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 근데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는 뭐가 빠지고 경제성의 원칙이 빠지고 그게 왜 10억인지 그게 왜 20억인지를 평가 의뢰인에게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전달성의 원칙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능률성을 추구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거래활동과 소유활동에 있어서의 능률성,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의 비율을 높이는 게 이게 거래질서 확립.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거래 이렇게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원칙은 거래활동에 있어서 나오는 개념은 거래질서 확립을 해야 능률성이 높아지는 거다, 안전성이 높아진다? 능률성.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빨리빨리 갈 거 아니에요.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지만 교통이 원활하게 뚫리겠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뭐다? 능률성. 또 하나. 자, 비교. 그러면 부동산 가격제 원칙 기억나세요? 가격제 원칙. 가격을 정하는 여러 가지 원칙. 내부적 원칙, 외부적 원칙, 전제되는 원칙이 있었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대답해 보세요. 부동산의 시점은 끊임없이 변동된다.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이 필요하다.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래서 변동되는 것의 대표주자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된다. 네. 그래서 시점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의 확정은 뭐 때문에 한다? 무슨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의 확정은 변동의 원칙. 시점 수정은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한다. 감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격. 왜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이라고 안 하죠? 현장조사는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였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평가해 주세요. 누가 의뢰하는 거죠? 평가 의뢰인. 그러니까 시점을, 기준 시점을 평가 의뢰인이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비교가 꼭 되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내부적인 원칙에 있었던 개념이 뭐였어요? 내부에 뭐가 수수수? 균이 수수수? 균. 균형의 원칙.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아야 된다. 네. 그래야 기능이 높아지고 그래야 최고 유한용이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깨지면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를 행하죠. 네. 그 다음 기능.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되는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추가 투자를 하고 작으면 추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여의 원칙. 내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배분한다.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층수 결정과 관련된 건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맞나요? 그 다음 부동산의 가격은 옆에 있는 부동산과의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경쟁은 내부에서 한다, 외부에서 한다. 외부 다른 부동산과 경쟁을 하는 거죠. 대체관계에 있는, 대체관계 없는.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과 경쟁을 하겠죠. 그럼 대체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요와 공급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한 세트죠. 그럼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 8번.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여러분, 유량, 저량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들어갑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 흐를 유자. 근데 제가 유량이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쌓인 양. 새롭게 만들어진 양이에요. 그럼 기존의 것들이 다 누적돼서 쌓여진 양은? 쌓을 저자를 써서 저량. 그래서 저량은 일정 시점에 판단한다, 일정 기간에 판단한다.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흘러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량은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되는데 일정 시점이니까 X. 이게 제일 일반적인 문제 유형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저량은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 일정 기간이라고 그래서 X. 3번. 저량과 유량이 구분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여러분?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그래서 저량은 제자가 통부인이었죠. 정리합니다. 제자가 통부인. 기억나세요? 그래서 볼까요? 정확히 정리만 해보죠. 쟤는 뭐였어요? 재고량. 재고량. 예, 재고량이었습니다. 자는 자산, 자본. 네. 그 다음 가는 가치, 가격, 가액.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통은 통화량.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 인구수.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인구 변화량으로 바뀌면 변화량은 일정 기간에 새롭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뭐로 바뀌어버린다? 유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다음 수입 비용과 관련된 건? 유량이더라. 수입 비용은. 그래서 하루의 수입이 뭐죠? 일당. 주의 수입이 주급. 그 다음 월 기간의 수입은 월급. 연기간 연봉. 얘들이 다 뭐다? 유량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익도 수입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유량이 되는 거예요. 유량. 비교를 꼭 해두세요. 네. 신규 생산량은? 유량. 신규 거래량? 유량.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저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제자가의 제조, 저량이에요. 근데 주택 거래량은 뭐다? 유량이죠. 부동산 투자에서의 자산 가치, 자산이네요. 제자가의 자조, 저량. 지금 뭐가 섞여 있어요? 유량이 하나 섞여 있다는 게 딱 보여야 돼요. 그 다음 4번. 유량의 예로는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죠, 신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공급하는 양.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유량, 저량 개념을 우리가 구분하는 이유는 실제로 기존 주택 공급량은 뭐예요? 저량 공급이죠, 주택에.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이니까. 그럼 유량 공급은 신규주택 공급이죠. 그럼 신규주택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바로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구분점은 유량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이 뭐고? 단기고, 유량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뭐다? 장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에는 공급량의 증가도 안 되지만 공급량의 감소도 안 된다. 그게 포인트였죠. 근데 장기에는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량과 저량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 통화량은 통부인의 통이죠. 저량. 수입은 유량. 그렇죠. 자, 그럼 질문. 토지 가격, 지가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토지 가격, 저량이죠.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죠. 수입은 뭐라고요? 유량이라고. 그러니까 지대는 지금 토지 임대료의 줄임말이 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대는 유량이죠. 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3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현재 시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일정 시점에 공급량이 1,300만 채예요. 맞죠? 저량의 공급량이 1,300만 채네요.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래요.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량의 수요량은 몇 채라는 얘기예요?
1200마체란 얘기죠. 저량은 저량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이 부분은 문제에서 포인트. 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가격이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은 오로지 하나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만 무엇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고, 얘는 수요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동일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럼 가격의 변화는 오로지 하나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격인지 가격 이외인지만 이제 구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가격.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아파트 수요에서 아파트 가격은 가격이죠. 아파트 수요에서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 이외죠. 그걸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격인 거죠. 근데 하나 더.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는 임대차 활동에서의 가격이 임대료? 걔도 가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격 상승 예상은? 지금 현재 가격은 그대로죠. 가격 이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도 해당 재화의 대체재 가격이 변하지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죠. 다 가격 이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끝나요. 됐네요. 그러면 볼까요? 옳지 않은 것. 1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가격 상승 예상 수요량의 변화 틀렸죠?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변하죠? 자, 질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 현재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 올라가죠, 현재 가격이. 현재 가격이 왜 올라가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 수요는 증가할까요? 현재 수요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럼 공급은? 네. 아니, 공급은 현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지금 현재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줄죠. 기본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현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현재 가격이 이제 지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물건을 내놨던 매물을 그냥 내놔요? 지금 가격으로 팔아요? 아니면 올랐을 때 가격으로 팔아야 돼? 올랐을 때 가격이니까 다시 걷어들여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공급이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주니까 초과 수요로 현재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지금 가격도 올라가잖아. 그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가격이 상승되는 건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다? 그럼 초과 수요는 증가고 공급은 감소?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럼 얘를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가격 상승이 예상됐을 때 현재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공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래서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걔를 헷갈려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현재 가격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가격은 하락해요. 하락한다고.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죠. 그래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현재 공급을 늘리죠.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사요, 나중에 사? 나중에 떨어졌을 때 사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감소한다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격 상승 예상이면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 거라고. 가격 하락 예상이면 지금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되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 그 다음 2번.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가격 이외? 가격 이외. 정상제라면 수요는 증가하나요? 맞아요. 수요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으로 외우세요. 우상향 이동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네? 이거는 우측 이동만 기억해 놓고 수요 곡선 그리고 우측 이동을 시켜보면 위로 떴다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걸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이걸 외우는 순간 개로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
우하향하는 곡선, 반비례 관계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만 해놓고 그림의 방향으로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내려갔는지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기억해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통째로 안 외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니까 수요는 뭐해서? 증가해서.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한다? 우측 이동. 띄워봤더니 우상향 이동이 맞다? 맞죠. 그래서 지금 2번 맞네요. 지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틀렸었죠. 3번.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대체제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해당 재화의 대체제죠. 해당 재화의 대체제 가격이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이 단독주택으로 수요가 몰려오겠네요. 여기로 가는 거죠. 가격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변한 건 가격 이외? 가격 이외. 수요의 변화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봤더니 아래로 내려갔죠? 좌하향 이동이 맞죠? 지금 이렇게 푸는 거네요. 4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대요. 대출 금리 상승.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그러면 지금 무엇의 변화로? 수요의 변화. 왜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 이외.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 자체의 변화? 맞아요. 그래서 수요 감소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네요.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 비용이 줄면 수요는 증가해요? 얘 가격 이외죠? 수요의 증가네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지금 그 얘기입니다.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10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비스 문제죠. 주택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네, 공급량의 변화에서 가격만 찾으면 되죠. 해당 재화가 지금 뭐니까?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을 공급량의 변화에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죠. 주택 가격 상승. 답은 몇 번? 1번 끝. 근데 이게 주택 임대료의 변화라고 나올 수도 있네요. 근데 이게 주택 가격 상승 예상이면 아니란 얘기죠. 구분 꼭 하세요. 그 다음 11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내용이 나오네요. 자, 저 보세요.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뛰쳐나간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럼 질문.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일반적으로 주거용. 근데 그게 상업지역이면 상업용.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용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지네요. 그럼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되면 단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못 주니까 공적 시장이 는 만큼 수량 증가 효과가 발생. 그럼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니까 공급자가 힘이 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게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져서 수요자가 힘이 세지면 얼마 못 떠넘기니까. 그래서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언제에는? 단기에는. 근데 장기에는 이 효과가 다 사라진다. 왜냐하면 장기가 되면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감소하나요? 공적 시장에 공급된 양만큼. 이게 공공임대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었죠. 그럼 대체할 집이 많아지지 않았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는 효과도 없어지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어진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 필요할수록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자, 질문. 필요할수록 해당 재화가 필요할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그 수요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얼마 못 줄인다? 얼마 못 줄인다. 그러니까 필요할수록 탄력적이다,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투자성 부동산과 투기성 부동산 중에 뭐가 더 필요해요? 투자성 부동산. 그래서 투자성 부동산이 더 비탄력적인 거죠. 주택을 주거용으로 봤을 때와 투자용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해요? 주거용. 그래서 주택을 주거용으로 봤을 때
소비의 대상으로 봤을 때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럼 필수재와 사치재 중에 뭐가 더 필요해요? 필수재. 그러니까 필수재의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거죠.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규제가 많아지면 얼마 못 변하잖아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규제인가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전보다 지역지구제가 실시된 이유가 좀 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 되겠죠. 맞나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럼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힘이 세요? 고소층은 고가인지와를 사요, 저가? 고가? 고가일수록 탄력적이죠. 신규택, 중고주택? 신규택. 신규주택일수록 탄력적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소비하는 금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게 고가죠.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거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X죠? 뭐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 대체할 게 적은 거죠, 지금. 주거용이 대체할 게 많잖아요.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어야죠. 1번이 틀렸죠. 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3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고기 드세요. 전환이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전환 변화가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많이 변하네요.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죠. 그 다음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여러분 기간은 둘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으로 들어갔을 때 기간이 두 가지였죠. 측정하는 기간이 있었고 가격 변화를 주고 공급량이 변하는 기간, 측정하는 기간이 있었고 하루 측정하는지 일주일 측정하는지 한 달을 측정하는지 그럼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변해요? 맞죠? 그래서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 탄력적이에요. 그 다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측정 기간인 거야. 단기와 장기는. 그런데 공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 생산 기간이죠. 생산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생산 기간이 장기인 재화는 빨리빨리 변화가 불가능하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근데 생산 기간이 단기간이 되면 빨리 늘릴 수 있죠. 네. 좀 더 탄력적이 되지. 그래서 측정 기간과 생산 기간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다른 얘기가 없이 단기, 장기면 얘는 측정 기간이에요. 그럼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많이 변한다? 장기에 더 많이 변하잖아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변화가 딱 생겼어.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변하겠죠. 그 얘기라고 지금.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5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죠. 우리 개론 문제 풀 때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 다 X라고. 다 다르죠. 전국적으로 모두 같아요? 다 달라? 다 달라요. 지역별로도 다르죠. 국가별로도 다 다르죠. 시대별로도 다 다르다고. 부동산 문제는 복잡해요? 다양해요? 다양하지. 단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푸는 요령. 12번. 12번부터는 10분간 쉬죠. 10분 쉬고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뭐 그렇게 빠르진 않죠? 지금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정확히 다 복습하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